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설 연휴 직후 2만 명대였던 국내 확진자 수는 일주일 만에 5만 명대로 2배 이상 폭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방역 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의료 현장 곳곳의 혼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오미크론 대응 체계 그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오늘 생생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의사회에서 서지원 감염질환 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덕구 보건소에서 김주연 소장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김성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미생물학과 김혜권조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방역당국의 관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아파도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하는 재택 치료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접촉자를 자체적으로 분류해 검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역학조사까지 학교 현장에서 전문가가 제대로 없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솔직히 저도 학부모 입장인데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 속도 빠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틀째 5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역도 사흘째 3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다. 정부가 그러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패널분들 얘기 공통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지금의 감염 확산세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서 원장님부터 좀 제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지난 몇 주간 발생한 동향을 비교해 보면 한 주에 뭐 한 1.7배에서 한 2.5배씩 증가하기 시작해서 지난번 설 연휴를 거치면서 지금 한 5만 명대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지난번 질병관리청장님 뭐 예측으로는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 15만에서 17만 정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다른 그 그룹에서는 그 예상 모델에서 한 20만에서 30만까지도 발생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되는 외국의 트렌드나 우리 나라의 그 상황으로 비교해 보면 앞으로 충분히 그런 발생이 가능할 걸로 생각되고 있고 이번 5차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많은 분이 그 감염이 이루어지면 그 자연 면역 상태가 지금 백신을 맞은 것과 같이 유지가 돼서 하이브리드 면역이 유지가 되면 잘하면 뭐 옛날 같은 일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쓰나미를 잘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고비가 될 거라고 보고 계신 겁니다. 예. 소장님 뭐 정신 없으시죠?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네, 확진자도 많고 정책도 바뀌고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다른 나라들의 오미크론 발생하는 상황을 정리된 그래프인데 지금 나가고 있는 그래프가 다른 나라 상황이라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다 있는데요. 지금 대체로 보면 그 오미크론으로 인한 피크가 시작해서 정점에 이를 때까지가 대충 22에서 24일 정도로 유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3주 정도를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독일처럼 약간 체계적인 방역이 있고 한 나라는 그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면서 피크가 낮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최소한 3주 정도는 계속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방역을 열심히 하는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네, 네. 기간도 한 2, 3주 정도 피크에서 머물고 그 이후에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저 피크 그러니까 시작점을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설 연휴를 예, 시작점은 설 겁니까? 연휴를 시작점이고 네, 네. 피크는 한 12에서 15만 명 정도가 네. 되면 이제 이 나라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네.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럽 사례를 이렇게 지켜보면 설 연휴 직후 한 3주 정도가 지나면 우리나라도 피크에 다다를 것이다. 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다음 김 교수님. 예. 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그 자료들을 좀 보고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네, 네. 어제 뉴스에서 이제 아마 3월 네, 중순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네. 20만 명까지 정점에 이르렀다가 줄어들 것이다. 네. 그럼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은 그런 네, 상황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네. 짧게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또 20만 명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행이 먼저 시작된 나라가 있는데요. 네, 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을 때가 작년 2021년 11월 중순이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 국가들, 미국에서 12월 중순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한 3, 4주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네, 네. 저희 나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중순부터 아마 시작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하기로는 이번 달 중순을 지나면서 좀 떨어져 줬으면 네. 또 5만 명, 뭐 조금 더 나가서 한 6만 명까지만 갔다가 네.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는데 뭐 어디가 맞을지 아는 것은 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김혜국 교수님. 네. WHO 자료에 따르면은 네,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1월 말에 정점을 찍고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증가하는 추세고요.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유럽의 인구수 대비 확진자 정점에서의 확진자 비율을 가지고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면 네, 네. 저희 나라도 한 13만 명 정도의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실제 그 질병관리청에서도 13만에서 17만 정도의 정점이 이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게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점 이후에는 아마 감소를 하면서 안정화 추세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네. 다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다라기보다는 네.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가끔씩 이런 산발적인 유행을 유발하는 형태로 네, 네.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데믹이 오더라도 변이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뭐 보건당국의 발표나 여러 전문가들 말씀 들으면서 야, 역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예. 네, 소장님께 뭐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5만 명씩 나오다 보니까 뭐 보건소의 어떤 업무 부담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정부도 그래서 방역 체계를 좀 변환을 했습니다.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이렇게 어제부터 바꿔서 대응하기로 했죠. 이게 사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일단 좀 어떤 방역 체계가 어떻게 바뀐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부터가 좀 바뀌었고요. 일단은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올 때만 PCR 검사가 가능해졌고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자가 진단 키트를 해서 양성이 나온 것을 가져와야 양성이 나온 것을 가져와야 PCR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7일일 수도 있고 10일일 수도 있었는데 네. 격리 기간이 7일로 이제 통일이 됐고요. 네. 접촉자들도 밀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밀접 접촉자들만 격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7일간만 격리를 하는 이게 관리와 홍보를 하기에 단순화된 그런 포맷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확진된 사람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선별된 사람들을 다 연락을 해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 네. 입원과 생활치료 시설을
일단은 보내고 연계해주는, 그리고 네. 남는 사람들에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중한 사람들은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제나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계를 해서 하루에 2번씩 모니터하고 키트 제공하고 하지만 네. 그 일반관리군은 이 본인들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아무런 대책 없이 네.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외출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네, 전화 본인들이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이제 전화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네, 많이 네. 당황스러워하고 계시고 네. 혼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하지만 좀 네.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게 좀 피부로 체감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직까지는 부담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원장님, 뭐 바뀐 방역 체계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방향은 맞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지난번 그 오미크론이 시작되면서 네네. 그 질병의 중증 질환율은 많이 떨어졌고 네네. 전파력이 커져서 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정책 자체가 억제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네. 사람들한테 퍼뜨리지 않게 주변에 그 동선까지 파악해서 규제하고 네. 그 사람들이 퍼뜨리지 못해 막는 쪽으로 갔는데 네, 지금 네. 그걸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여력이 거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걸 이제 풀어야 되고 결국은 완화 정책으로 해서 그 중증 질환자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다 살리고 갈 수 있느냐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오미크론이 그 중증화율이 약하고 그 중환자로 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고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쪽이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뭐 확진자 수는 엄청나지만 정부 자료를 보면 위중증 병실도 많이 비어 있고요. 뭐 확실히 치명률이라 그럴까요? 위험도는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요. 예, 병원에 계시니까 자주 보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어떻게 원장님, 서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이런 쪽으로 가는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위중증의 이제 그 율은 네. 훨씬 줄었죠. 네, 네. 하지만 워낙 이제 그 환자 수가 늘다 보니까 병원에도 점점 입원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나라에도 보면은 확진자가 줄더라도 네, 네.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 좀 더 이렇게 높게 좀 더 증가를 하다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줄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뭐 저희 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네. 글쎄요, 지금 정부의 방역 체계가 바뀌는 것은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지금 한 주에 뭐 두 배 이상 환자가 늘고 5만 명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수천 명, 수백 명 하던 그런 방역 체계 가지고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빨리 메꿔 가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지난번에 정부에서 미리 준비를 해왔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각지대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재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면 진료를 받는 체계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호흡기 외래 진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호흡기 외래를 하려면은 동선이 다른 환자들과 섞이지 않고 네. 외부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은 특히나 그렇잖아요. 안 돼 있죠. 예. 지금 뭐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제 확정을 해가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네, 네. 제 생각에는 만약 시설이 다 이제 마련이 안 된다면은 그 전에는 뭐 시간을 다르게 해서 진료를 본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환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시간을 다르게 해서. 그렇죠. 네. 네. 선생님, 뭐 사각지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제 주위에도 많이 계십니다. 확진이 됐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없다. 그리고 자기 이미 7일간 격리가 지났는데 도대체 나는 격리가 해제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한 그런 사각지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각지대는 의료적인 사각지대도 있고요. 네,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사실 요즘 그 역학조사나 이런 것도 다 자기가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접근성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이전처럼 계속 저희가 전화로 관리를 해드려야 하고요. 그밖에 일가족이 모두가 확진이 돼서 격리돼야 되는 경우, 1인 가구인데 격리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물품이라든지 생활용품 같은 지원이 완전히 없어지면 조금 곤란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에 대한 보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요, 방역 패스도 사실 지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QR코드를 써야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어떻게 원장님 기존의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 시스템 자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그 제한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화 정책으로 가서 그 시스템이 바뀌면 QR코드를 찍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과거 시스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그것이 환자들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지금 선을 넘어서서 환자 일반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부분은 좀 이제 없어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김 교수님 두 분이 김 교수님 같으셔가지고 우리 충북대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완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존의 고강도 차단 방역 정책에서 이런 증상 완화 정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현재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 차단 방역과 이 완화 정책이 약간 그 애매한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같은 경우에 그 일반 관리군에 속하는 확진자 같은 경우는 자택 격리를 7일간 하면서 또 비대면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 비대면 진료라는 게 또 그 병원에 연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쉽게 될까? 그게 안 되고 있죠, 지금. 또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진단만 하는 병원도 있고 또 진료는 안 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이 비대면이라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런 증상 완화 정책과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현실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신 거에 대한 보완책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아까 김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완화 정책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은 방역의 목표를 이제는 그 환자 수가 느는 것을 줄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의 효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백신이 환자가 생기는 것을 즉 이제 감염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효과는 이제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이제 주된 효과이고요. 감염을 막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50%가 안 돼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3차까지 맞더라도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예방접종을 근거로 해서 그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괜히 불편하게 만들면서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무용론 쪽에 저는 서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망자와 위중증을 줄이는 목표를 만약 생각한다면은 이제 방역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아마 방역 정책도 이제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저위험군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풀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자연 면역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특히나 지금 오미크론과 같이 치명률이 낮은 그런 변이가 유행하고 있을 때는 그 방법을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기회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일종의 투트랙 전략.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백신 3차까지 놓고 있는데요. 예, 예. 사실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사 맞고 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모든 어지럼증이 생겼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부작용이요. 예, 예. 뭐 몸살 기운이 계속되면 이게 전부 다 백신 맞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이해하시고 네. 하루 이틀 정도 고생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3차 맞을 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직 와서 가끔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가슴 불편하다거나 뭐 가슴을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뭐 이렇게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꽤 많아서 네,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 자연 면역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부작용도 적고 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 네, 겪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있던 거나 우리나라 치명률이 0.16%뭐 이렇게 나오고 네, 네. 0.061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오른쪽 같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령자라든가 네, 아니면 네. 기저질환들이 있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은 3차 백신까지 반드시 꼭 맞춰서 네. 그분들의 그 면역 상태를 올려놓는 것이 그 오미크론의 더 확산이라든가 중증화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그치지 않잖아요. 이제 부스터샷이 치명률을 낮추는 건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예방률이 지금 김 교수님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셨고, 예. 서 원장님도 뭐 비슷하신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예.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백신을 맞추면 네. 백신이 이제 그 체액 면역을 일으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세포 면역을 일으키는 게 있고 한데요. 그 중에서 그 체액 면역은 일찍 생겼다가 일찍 없어지고 세포 면역은 그 기억 세포가 오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잘 유지되는데 이것이 몸에서 체액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오미크론이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호흡기로 들어오는 호흡기 바이러스라 주로 코나 뭐 입 아니면 이런 인후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분비 면역 IgA 면역 그룹이 있어야 네, 그게 네. 되는데 이것이 그 백신을 맞아서는 그쪽이 많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뭐 코나 이런 데다 뿌려가지고 생기는 면역을 유도하는 그 백신은 그런 분비 면역 글로불린을 많이 생성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지만 아직 그게 실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로서 백신에서 그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만 네, 얘기를 네. 하면 지금 말씀들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냥 의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당국자들이 네, 네. 젊은 층은 많이 걸려서 면역을 네, 네. 형성하자라는 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그분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매우 낮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백신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신 효과는 지금 두 분 말씀과 저 다 동의를 하고요. 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백신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해두고 그 다음에 단계를 더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 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네, 첨언해도 네, 네, 될까요? 네. 그 이건 뭐 이제 실험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그 중화항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제 네, 몸에 네. 들어왔을 때 이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항체만 가지고 이제 따져봤을 때에 지금까지 그 알려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 변이까지 충분하게 중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가 유지가 되는 것이 3차 접종까지 했거나 네, 네. 또는 두 번째는 감염을 당하고 한두 번 정도 네, 백신을 했을 때 그때 효과가 상당히 오랫동안 네. 또 변이까지도 지금 중화를 시킨다고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은 그냥 감염만 됐을 때는 아쉽게도 네, 또 그게 오래 유지가 안 됩니다. 네. 그 점을 가지고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백신을 아주 그냥 그 필요 없다. 특히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것 같고 네, 네.
제 생각에는 고위험군은 뭐 3차 또는 뭐 필요하다면 4차, 5차 뭐 계속 좀 맞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 저위험군이라면은 만약 부작용이 그렇게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는 조금 그냥 조심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은 자연 면역을 획득하신 다음에 그래도 그것까지는 부족하니까 한 번 또는 2번 정도의 백신을 맞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걱정은 이제 이게 오미크론으로 끝날 것인가. 오미크론이 지금 13번째 변이인데 2년 동안 13번째 변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변이가 빨리 일어나는데 나중에 올 변이가 과연 오미크론처럼 또는 그보다 더 낮은 그런 어떤 약한 바이러스일 것인가. 혹시나 전파력도 높고 치명률도 굉장히 높은 변이가 오면은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면역이 전혀 없다. 감염되고 나서 예방접종하자.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위험군에서는 좀 안전한 백신을 한두 차례 정도는 미리 맞아두는 것도 또 괜찮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김 교수님, 지금까지 얘기 쭉 들으셨는데요. 예, 바이러스 전문가시잖아요. 네, 일단은 현재까지 3차 백신의 효과는 어느 정도 데이터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다만 일반인 같은 경우는 3차 백신 정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방어 면역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면역이라는 게 뭐 이게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우리 몸에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바이러스를 접하게 되면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만들어내고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또 매우 짧고요.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면역 저하자와 같은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을 하더라도 그 감염 시점에 어느 정도 수준의 방어 면역이 없다고 한다라면 다시 자기 몸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재생산하기까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4차 백신을 통해서 위험 시기에 그 방어 면역 수준을 맞춰주는 것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계속 변이가 되고 있고 실제 동물에서도 존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가도 어느 순간 또 이런 병원성이 강한 아이들이 가끔씩 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감 바이러스도 매년 유행하는 항원을 예측해서 업데이트하듯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도 이제 초기 백신이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업데이트에 대한 연구라던가 이런 것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그럼 4차 백신 맞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4차 백신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 4차 백신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있는데 사실 11세 이하는 아직 못 맞고 있습니다. 아직 허가된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되는데 이 집단 면역 상태라는 게 결국엔 취약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취약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백신 또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백신에 의한 면역을 부여해서 우리가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4차 접종과 5세에서 11세 어린이 백신. 예, 어느 분부터? 예, 우리 소장님부터. 제가 그러면. 덜 전문가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4차 백신은 고위험군 위주로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5세에서 11세용 어린이 백신 허가하는 거는 그 백신 자체의 안전성만 입증이 되고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허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의무화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백신 패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백신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도 많이 작용을 했는데 그랬죠. 예. 보호를 위한 장치도 되지만 네. 그 독려하는 효과는 이제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신 패스 같은 거는 굳이 강제하지 않지만 네네. 막 원하는 사람들은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것 그런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저희가 맞고 있는 1, 2, 3차 백신까지는 그 우한 바이러스를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기본형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 백신이고요. 4차 백신부터는 아마 봐서는 오미크론을 향해서 그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네. 기존 백신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오미크론 자체가 그 병동력이 워낙 그 강하지가 않은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백신을 일반인들한테 전체 4차로 놓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4차 접종을 해야 될 가능성들이 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고위험군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린이 백신은 어떻게 되세요? 어린이 백신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유럽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 5에서 11세한테 지금 네, 접종을 네.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일단 그쪽에서 나타나는 그 데이터들 보고 하면서 저희가 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까라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켜보고 하자. 네. 예. 우리 충남대 김 교수님 어린이 백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 예. 고위험군에 있어서 4차 또는 뭐 그 이상의 추가 접종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단지 이제 어린 연령에 있어서는 혹시 허가가 되더라도 네, 네. 강요하지 말고 네. 자율에 맡겨서 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19는 다른 바이러스하고는 또 다르게 뭐 다른 바이러스도 그런 경향은 있지만 네. 아주 크게 연령에 따라서 치명률이 네.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60세 이상에서는 60대는 1%, 70대는 네. 뭐 4%, 80세 이상은 12%까지 치명률이 높아지지만 네. 지금 20대 미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6만 명 그 발생자 중에 네. 4명인가 사망을 했고요. 네. 그중에 이제 3명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어린 연령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저위험군에서는 거의 사망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좀 그 부작용에 대해서 다 검증을 못하고 네. 몇 가지 백신을 맞히면서 오히려 그 연령에서는 국가가 인정한 사망자 수만 해도 6명이 나왔으니까 네.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크죠. 네. 그런 물론 지금은 백신들이 이제 많이 다양해졌고 더 안전한 것들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판단을 너무 방역 패스 등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강요 또는 강제하지 말고 네, 좀 네.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연령, 그러니까 저위험군에서의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위험군에서 먼저 마친 다음에 그 네, 결과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처음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위험군에서는 오히려 좀 더 강제하면 좋지 않을까. 아직도 그 60대 이상에서 우리나라에 3차 접종을 안 한 그 분들이 한 180만 정도가 네, 됩니다. 네, 네.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이르러 있는데 네. 글쎄요, 뭐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조금 그분들한테서는 좀 강제적인 조치,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은 감염이 됐을 때 네, 네. 예방접종 안 했으면은 뭐 병원비를 일부 본인이 부담하게 치료비를 본인 한다든지 부담. 네, 네. 그런 어떤 조치를 통해서 좀 더 그분들한테 백신을 좀 많이 맞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린이 백신 이제 부모들이 고려를 할 때 네.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부작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5세에서 11세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노바백스와 같이 이제 네, 네. 완전히 그 생산 기반이 다른 그런 네. 우리가 많이 써본 경험이 많은 그런 백신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맞춰봐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있겠지만 네, 네. 우리가 경험이 없이 빨리 만들어낸다고 이제 했던 그런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이라든지 네, 네. mRNA 백신에 비해서는 뭐 B형 감염이라든지 등등 네. 우리가 많이 맞아본 그런 백신의 그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안전한 백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번 정도의 네. 예방접종은 해두시는 것이 앞으로 어떤 변이가 올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그게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북대김 교수님, 노바백스는 전통적인 형태의 백신이잖아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노바백스 같은 백신을 통해서 접종을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다. 근데 사실 노바백스도 제조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백신이 있고요. 물론 네네.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많이 접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사실 임상 시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아마 얼마 전에 그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와서 네. 실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연령대를 대상으로 아직 허가가 되지 않고 네. 임상 시험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된다면 우리가 네.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백신 끝판왕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뭐 이렇게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군요. 예. 저희가 어린이 얘기했으니까 청소년 얘기도 좀 해볼게요. 뭐 지금 새 방역 체계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스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는 건데 학교 방역도 학교 스스로 하는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 서 원장님? 글쎄요, 뭐 지금 정부에서 정해준 게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니네 자율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학교장님들이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들이 돼서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4가지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전면 등교, 그다음에 네네. 맨 마지막에 전부 다 온라인 아니면 그 사이 중간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일부 학년 네네. 하는 식으로 해서 나눠줬는데 근데 그 자가로 학교에 집에서 그 코로나 검사를 하고서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 오늘도 아기 한 명 이렇게 코 제가 하는데 네네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료 보시는데요. 예, 그 아기 코에 쑤시고 하는데 예. 콧구멍도 작고 뭐 이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애들 갖고 검사하기도 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에서는 큰 사망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 학교에 마스크 쓰고 등교해서 같이 지내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지금 학력이 지금 거의 이제 3년째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면 수업 없이 이루어지니까 과연 이 아이들한테 앞으로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까 생각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사망자가 1명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큰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좀 등교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당국의 판단이 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예. 예. 소장님, 예, 네, 이거 또 지금- 계약하면 또 더 바빠지실 건데. 예. 네, 학교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들 그 굉장히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 원칙은 학교에만 부담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사업체라든지 집단 시설 다 그렇게 같은 원칙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방역 관리자가 접촉자를 파악해서 네. 그 3가지 원칙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서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그전에는 역학조사관이 가서 해줬지만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사업체든 다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학교는 이제 단위가 크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부담이 크신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 보건관리자와 보건소의 역학조사팀이 네. 핫라인을 잘 유지하고 필요한 네. 뭐 자료나 정보 같은 걸 빨리 공유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어린이들이 이게 집단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걱정이 네. 큰데 교수님 뭐 어떻게 뭐 학교 방역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한 2주 전인가요? 이제 예. 보건교사 몇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분들은 뭐 이 조치가 이제 취해지기 전에 이제 만난 상황인데도 네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미요. 예. 굉장히 격앙되어 계세요. 뭐 예. 여러 가지 그때는 이제 학교를 방문을 해서 예방 접종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텐데 네네. 그 일들이 보건교사 그 한 큰 학교에
단 한 사람 있는 보건교사한테 많은 행정 업무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 자체 방역을 해라. 역학조사하고 환자 분류하고 막 여리 조치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될 텐데 아마 못하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희가 지금 뭐 다른 어떤 호흡기 감염 가령 뭐 홍역이라든지 수두라든지 네네. 이런 것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네. 그냥 확진자나 또는 증상이 있는 그 의심자나 그런 네, 학생들은 이제 격리를 시키고 네네. 접촉자들은 그냥 증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면서 그냥 네. 등교를 시킵니다. 네. 그런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 동의를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오히려 이제 자연 면역에 있어서 좀 기회가 네.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어떤 그런 점들이 있고 한편 또 우려되는 것은 이제 그 학생들을 통해서 집에 계시는 어떤 고연령자라든지 네, 네. 이런 분들한테 전파되는 거죠. 전파되는 예, 이제 예. 우려를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런 방역의 그 목표를 네. 그쪽 그 고위험 그 군들에게 맞춰서 네. 잘 준비를 해놓으면은 네. 설사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유행이 늘더라도 네. 위험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거 오미크론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하나 또 걱정되는 게 변이잖아요.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뭐 전 세계 57개 나라에서 뭐 검출이 돼 우리나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변이가 된다 그래도 어떻게 이 변이가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오미크론이 처음 발생을 하고 네, 네. 사실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오미크론이 나오고 그 오미크론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또 아변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 아변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네, 네.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스텔스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기존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네. 원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PCR로 검출하고 네.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유전형인지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염기 서열 분석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긴 편인데 확산은 증가되다 보니까 네. 그걸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오미크론의 어떤 특이적인 변이 부위를 타겟에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PCR 기법을 병행을 했었던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은 계속 변이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오미크론 특이적인 그 타겟 PCR의 타겟 부위에 변이가 생긴 그런 변이종이 생기게 된 거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검출할 수 없다 해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말을 붙게 됐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PCR 방법으로 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현재 그 몇몇 나라에서 이제 조금씩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실제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어떤 전파율과 병원성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진 않은 상태라서 아직은, 예.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스텔스 오미크론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예. 점에서 저희가 그 이름 하나하나에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변이들을 그 연구자들이 꾸준히 추적을 하면서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한다라면 보다 현명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에 스텔스가 붙어서 네. 굉장히 지금 겁이 나는 게 사실인데요. 김 교수님도 뭐 스텔스 오미크론 BA2인가요?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처음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던 그곳은 벌써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더라고요. 뭐 거의 90% 예. 이상 지금 우세종이 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도 아마 그런 양상을 보일 텐데 아직 뭐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네. 현재까지의 자료를 보면은 감염력은 한 1.5배 정도 오미크론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지만 네. 치명률은 뭐 비슷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물론 더 임상 자료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크게 않을까 걱정할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그럼 유럽처럼 유럽은 뭐 이미 문턱을 많이 낮췄잖아요. 뭐 이미 뭐 검사도 안 한다 그러고요. 격리도 안 하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엔데믹 저희가 뭐 풍토병으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네, 지금 화면에 그래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질병을 이제 그 비추어서 그 경험에 따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기 보면 팬데믹이라고 써 있는 이제 제일 높은 노란색 그래프가 그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거든요. 1919년도에 그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나왔었고 그것이 이제 밑에 해가 갈수록 그 사람들이 독감을 앓으면서 그 면역을 인구 집단에서 형성했기 때문에 그 녹색으로 된 것이 그 면역을 획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소유행, 엔데믹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그 엔데믹도 소유행 크기가 자꾸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결국은 그 바이러스는 많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또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팬데믹, 대유행 유행이 한번 발생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그 이번에 코로나 사스 바이러스도 저것과 비슷한 양상을 겪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지금 3년째 되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와서 독성이 약한 바이러스로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저런 쪽으로 가면서 그 국민들이 자연 면역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의 면역 상태가 높아질 때 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독감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 앞으로 풍토병으로 맞춰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말씀을 쭉 종합을 해보면 좀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좀 희망 섞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초기에 저희 토론 초기에 말씀하셨던 공통된 의견 앞으로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다. 마지막 고비일 것 같은데요. 이 고비 잘 넘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희 한 시간 한 30초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충북대 김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다행히 그 중증률은 따라서 증가하지 않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어느 정도 중증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백신이 있고 최근에 또 가용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강화된 차단 방역보다는 저희가 그 경증이나 중증과 같은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추가가 된다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이제 뭐 마지막 고비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뭐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겠죠. 네, 과연 그렇게 될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미국의 그 잘 알려진 파우치 박사께서 곧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저는 상당히 그 파우치 박사를 존경하고 그러지만 조금 위험한 발상이지 않나. 혹시 그런 장밋빛 전망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오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어떤 변이가 생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정도는 아마도 상당 기간 아주 효과적인 그런 예방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착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타 이제 뭐 방역 정책 또 이제 백신 접종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도 보다 지혜롭게 저희가 적용해 가면은 아마도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좀 이르군요. 우리 소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중증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만약에 우리 가족이 내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다니는 병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해줄 것인지를 좀 알아두거나 뭐 비대면 진료를 하는 주변 의료기관을 좀 파악을 하고 필요할 때 바로 검사할 수 있게 가족 수만큼의 진단 키트 좀 준비해두고 뭐 상비약 조금 준비해두고 이런 식의 우리 재난이 났을 때
피난 가방 이렇게 미리 싸놓고 그런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그런 듯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두시면 정말 이렇게 확진이 되거나 뭐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당장 확진 키트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에다 가정 상비약이나 뭐 이런 것들 준비해 놓는 것이 그 지난번 재택으로 격리돼 있을 때 약을 같이 못해서 배달되는데 한 3, 4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진짜 아플 때는 약을 못 먹고 어느 정도 좋아진 다음에 약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와서 미리 집에다 약을 상비약을 준비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동안 3년 동안 저희들이 겪어오면서 느꼈던 거지만 마스크 열심히 쓰고 그다음에 백신 잘 맞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내가 잘 조심하는 것이 오미크론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성숙한 시민의식과 면밀한 대응으로 일상 회복을 향한 마지막 고비를 잘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